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첨단 의료기술 기업 한성테크. 3층에 있는 중앙제어실에는 고려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 고려하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유리로 만든 압력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엔드코트, 레이저 치료 로봇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엔드코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는데 엔드코트. 모니터 앞에 앉은 연구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책임자 최민재 팀장은 이를 악물고 말을 던졌다. 엔드코트, 모듈 제어부 확인했어. 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계속 오류가 뜨잖아. 엔드코트, 펌웨어 쪽은 이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센서 간 간섭 신호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엔드코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 왼쪽 하단에 붉은 경고창이 떴다. 이 경고, 강정렬 시스템 오류 감지 발열 위험.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삼성메디컬과 일본 후지메디텍과의 300억 원 규모의 공동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테스트였다. 30분 뒤 일본에서 온 실사단이 직접 장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30억 원짜리 강치료 장비는 단 한 줄의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었다. 엔드코트, 이 상황이 공개되면 계약은 끝이야. 엔드코트. 최민재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엔드코트, 지금이라도 전원 리셋하자. 그래도 뭔가라도 해봐야지. 엔드코트. 한쪽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회색 작업복에 검은 고무장갑, 작은 밀대와 걸레를 끌고 다니는 청소 직원. 그녀의 이름은 서류나. 한성테크의 야간 청소직으로 근무한 지 11개월째였다. 유나는 조용히 바닥을 닦다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은 메인 제어장치 위에 작은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한 미세한 진동 패턴이 기록되고 있었다. 엔드코트, 실례합니다. 엔드코트. 유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든 시선이 돌아왔다. 최민재가 인상을 찌푸렸다. 엔드코트,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디라고. 엔드코트,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 강정렬 렌즈의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진 건 아닐까요? 레이저가 반사되어 가열되는 것처럼 보여서요. 엔드코트. 정적. 그리고 곧장 터지는 조롱 섞인 웃음. 엔드코트. 이거 진짜 영화네. 영화. 걸레질하다가 장비 설계까지 해주는 청소분 하셨네. 엔드코트. 한 젊은 연구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이 장비가 얼만지 알아요? 이게 집에 있는 청소기야. 지금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엔드코트. 최민재는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엔드코트, 마지막 경고입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청소나 마치고 나가세요. 엔드코트.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밀대를 잡고 나가려는 순간 펑! 제어실 안 강치료룸 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순간 정전이 일어났다. 비상조명이 켜지고 모니터가 전부 꺼졌다. 경고음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엔드코트, 온도 올라간다. 지금 90도야. 엔드코트, 시스템 다운 임박. 엔드코트. 누군가 소리쳤다. 제어반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 연구원이 뒤늦게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려는 순간 모든 전원이 딱소리와 함께 완전히 차단되었다. 비상등 아래에서 한 사람이 전기암 앞에 서 있었다. 서루나. 그녀의 손은 주 메인 차단기에 걸려 있었다. 손끝에는 전기 연기로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숨이 가쁘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엔드코트. 서부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 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직접 껐습니다. 3초만 더 늦었으면 시스템이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엔드코트. 모두가 침묵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최민재가 가까이 다가갔다. 엔드코트.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죠?
엔드코트. 윤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빛이 있었다. 엔드코트. 예전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엔드코트. 제어실은 여전히 비상등 아래 잠겨 있었다. 기계가 멈춘 뒤의 정적은 작동 중일 때보다 더 무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눌렀다. 원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손을 떨고 있었다. 그 나중에도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차단기 앞에 서 있는 회색 작업복의 여자. 서루나. 최민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 여자를 청소부라고 불렀고 5분 전에는 이 방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살린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설계했다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요? 언제요?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손에 묻은 그을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뒤에야 찾아오는 후유증 같았다. 그때 문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경비원 안경수였다. 60대 초반의 남자, 구부정한 어깨와 늘 단정하게 다린 제복. 그는 이 건물에서만 22년을 근무했다. 연구원들의 얼굴보다 장비 배치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윤아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선 의료진 불러서 장비 안전 점검부터 하시죠. 안경수가 말했다. 사람 다친 건 없으니까 그게 다행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현실로 돌아왔다. 연구원들은 각자 자리로 흩어졌고 기술팀이 장비 점검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 그가 다시 윤아를 불렀다. 이름이 뭐죠? 서류나입니다. 서류나 씨.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다. 방금 한 행동, 우연이라고 보기엔 정확도가 너무 높아요. 차단기 위치, 반응 시간, 열 상승 예측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답을 꺼내는 듯했다. 비슷한 구조의 시스템을 전에 다뤄본 적이 있어서.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최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성테크 대표이사 유지원이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 회사에서 보기 드물게 연구원 출신 CEO였다.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은 늘 사람을 살피는 쪽에 가까웠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전원을 차단했다고. 네. 예, 그렇게 판단했죠. 윤아는 이번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에 남아있는 로그 데이터를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강정렬 보조 측에서 미세한 력 진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정렬 오차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가동되면 강이 반사되면서 열이 누적됩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어디서 배운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건 책으로 외운 설명이 아니었다. 유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기술자였고 기술자는 설명의 밀도를 알아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죠.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장비 복구가 우선입니다. 그날 오후 일본 실사단은 예정대로 도착했지만 시연은 연기되었다. 공식 발표는 기술 안정성 재점검이었다. 그리고 서류나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다. 아무도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아까처럼 그녀를 무시하지도 못했다. 그날 밤 지하 주차장 옆 직원 휴게 공간 형광등 아래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아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제목은 또렷했다. 강학 시스템 제어 설계 일본어 원서. 역시 여기 있었군요. 안경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다가왔다. 차 한잔 하겠습니까?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자 그제야 온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오늘 일. 안경수가 말을 꺼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어요. 윤아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안경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아 씨,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비난도, 캐묻는 기색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질문 같았다. 윤아는 창고 쪽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동 제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진학 대신 일본 연구소 연수를 선택했고 강치로 시스템 2세대 모델 설계에 참여했어요. 안경수의 손이 멈췄다. 일본이요. 네, 후지메디테. 윤아는 작게 웃었다. 그때는 다들 제가 계속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는 척추를 다치셨고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꾹 쥐고 있었다. 연수도, 연구도 모두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땐 다시는 기술을 안 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로 오셨군요. 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 일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밤마다 이 건물 안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안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을 뿐이었다. 윤아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계는 압니다. 누가 진짜로 자신을 이해하는지. 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오래 차온 감정을 내려놓듯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서른아는 다시 혼자서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은 서울을 조용히 덮고 있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한성테크의 연구동 이관은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다. 단 하나, 비원층 자료보관실만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 윤아가 있었다. 작고 낡은 노트북 앞에 앉은 그녀는 일본어로 된 헤로도 파일을 확대해 놓고 조심스럽게 메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주변에는 해체된 헤로기판 몇 개야. 오래된 멀티미터, 반쯤 마른 납땜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옛 노트 몇 권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비교하며 오류 패턴을 기록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다시 증명하기 위한 싸움 같았다. 그녀는 쉬지 않았다. 야간 청소가 끝난 새벽 2시부터 이 자료보관실이 윤아의 실험실이 되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다시금 연구원이었고 한때 세계 로봇 학교에서 박수를 받던 그 시절의 서륜아였다. 그 순간 문틈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고개를 들었고 곧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안경수였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과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자정 넘었죠. 식은 밥이라도 먹어야죠. 윤아는 당황한 듯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다. 죄송해요. 너무 몰입했네요. 몰입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안경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컵을 건넸다. 이제는 알아야 할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뭐로? 당신이 누구인지요? 윤아는 잠시 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전
그냥 이걸 좋아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길 떠나지 못했군요. 네, 이 빌딩의 벽 너머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제가 아직 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 여길 나오는 겁니까? 네, 처음엔 혼자 되돌아보려고 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설계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림들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안경수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다. 오히려 존경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다시 정식으로 돌아가 볼 생각은 없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그 기회를 잃었어요. 그 시기를 지나왔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럽디까? 안경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기술이라는 건 사람을 시험할 수 있지만 사람이 기술을 다시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기술부 한 연구원이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을 때 예전처럼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이 회사에서 처음 받은 인정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아간 설비 점검 중이던 기술보조 직원이 유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 혹시 광정렬 시스템 쪽 그때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나는 놀랐지만 조용히 끄덕였다. 그녀는 종이 한 장에 간단한 도식과 함께 센서 간 신호 간섭을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순간 유나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기술 용어도 설명 방식도 흔들림이 없었다. 보조 직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진짜 대단하세요. 전공이신 거죠? 혹시 카이스트 출신?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네, 조금 공부했었어요. 그날 이후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청소부라는 하나의 이미지로만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특히 기술총괄 팀장 최민재는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쉽게 거두지 않았다. 그는 종종 회의 중에 외부인의 기술 개입은 리스크다라는 말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유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이며 게다가 청소부라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더 세게 건드렸다. 하지만 유나는 싸우지 않았다.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행동으로 말하려 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그 작은 보관실에서 설계도를 펴고 회로를 분석하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기술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 실사단의 재방문 일정이 확정되었고 한성테크의 강치료 시스템은 마지막 시연을 앞두고 있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이 다시 퍼졌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기계를 움직이게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재방문 일정이 공지된 순간부터 한성테크의 공기는 다시 날카로워졌다. 회의실의 문은 연일 닫혔다 열렸고 화이트보드에는 수식과 일정표가 빽빽하게 적혔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 계산은 제각각이었다. 일본 실사단의 재방문은 일주일 뒤, 이번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실제 가동 시연이 포함된 최종 평가였다. 이 평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동개발 계약은 자동으로 무산된다. 최민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연달아 들이키며 로그 데이터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이상은 없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얼굴이 떠올랐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차량길을 내리던 여자. 서른아, 우런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날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판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르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자료보관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며칠 동안 정리한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정널 보조 측의 구조적 취약점, 센서 간신후 지연이 특정 온도 구간에서 증폭되는 패턴,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적 조정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를 대비한 준비였다.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안경수가 아니었다. 유지원 CEO였다. 윤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표님, 앉아 계세요. 유지원은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노트 위에 시선을 두었다. 이건 당신이 정리한 겁니까? 네. 회의에서 이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유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기술팀이 원인을 찾지 못한 부분과 정확히 겹치더군요. 윤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대도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번 시연, 유지원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들었다. 정식 투입은 아닙니다. 단, 시연 직전까지 기술 검증에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판단을 내려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조건이 있습니다. 윤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해보세요. 이건 제 개인의 증명이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누구의 공으로도 포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지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게 하죠. 그날 이후 윤하는 낮에도 연구동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기술 검증팀의 한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엇갈렸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불편함으로, 그리고 최민재는 노골적인 경계심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는 회의 중에 말했다. 비정규 인력이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책임은 제가 집니다. 유지원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정규 인력이 아니라 검증된 변수입니다. 최민재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실현 당일, 제어실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본 실사단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통역사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가동률 30%. 온도 안정. 수치가 올라갈수록 모두의 숨도 가빠졌다. 50%. 그 순간 르나는 모니터 한쪽에 작은 변화를 포착했다. 아주 미세한 지연.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차이. 잠깐만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최민재가 돌아봤다. 지금은 아직 문제는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르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유지원이 손을 들었다. 중단. 순간 제어실이 술렁였다. 일본 실사단의 표정이 굳어졌다. 르나는 빠르게 키보드를 조작하며 설명했다. 이 구간에서 보조축이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60%에서 다시 차단될 겁니다. 증거는? 최민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르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 계산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유지원의 결정. 진행하세요. 5분. 정말로 5분이었다. 르나는 도구를 들고 장비 옆으로 이동했다. 손놀림은 빠르게 서두르지 않았다. 나사 하나, 각도 하나를 조정하는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다. 다시 가동. 60%, 70, 80. 아무 경보도 뜨지 않았다. 100%.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어실 안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일본 실사단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서루나 씨 맞습니까? 유나의 손이 멈췄다. 5년 전 도쿄에서 열린 강의를 하게. 그가 이어 말했다. 레이저 방향 제어 모델을 발표했던 그 연구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시연이 끝난 뒤 제어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강치료 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에러 하나 없는 녹색 표시가 가득했다. 그 조용함은 경이로움과 불신, 그리고 감탄이 얽힌 복잡한 정적이었다. 일본 실사단 중 한 명, 회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해결한 문제는 설계자 수준이 아니면 인식조차 어려운 결함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쿄공업대에서 열린 학교에서 당신의 발표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모든 사람이 놀랐지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당신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어실 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민재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회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보다 앞서 이 시스템을 읽고 고치고 완성시켰다는 사실 앞에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유지원 대표가 조용히 다가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차분한 담담함이 머물러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날 오후 유나는 다시 한번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누군가는 그런 그녀를 보고 놀랐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 작업복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진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틀 뒤 한성테크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유지원 대표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프로젝트 성공과 더불어 시연 당일의 기술적 위기와 이를 해결한 내부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히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빠른 판단과 뛰어난 기술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를 우리 팀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마이크에서 시선을 돌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유나를 바라보았다. 서류나 씨, 당신에게 한성테크 고급 연구원 직위를 제안합니다. 정식 기술 자문이자 연구실 책임 역할을 포함하여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고 취재진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저 사람이 청소 직원이었다고. 정말 도쿄공업대 출신이야. 말도 안 돼.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 들린 종이도 준비된 원고도 없었다. 오직 담백한 목소리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한성테크의 열린 태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저는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유지원조차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윤하는 말을 이었다. 제가 다시 기술을 접하고 다시 회로를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자리나 명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기술을 사랑하고 싶었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청년 기술 실습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술 교육을 받기 힘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보다 비정규적인 활동을 택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정규가 아니라 저에게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먼 자리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박수로 퍼졌다. 기술과 명함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빛을 택한 한 사람. 그 순간 윤하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서륜아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청소부 출신 천재 엔지니어, 숨은 인재의 반전 드라마, 기술계의 신데렐라. 기사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조명했고 방송국과 라디오, 심지어 다큐멘터리 제작팀까지 인터뷰 요청을 보내왔다. 한성테크 내부도 들썩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윤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그녀가 거절한 고이직 제안에 대해 멋있다는 감탄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윤하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일상을 지켰다. 그녀는 청년 기술 실습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한성테크 그 창고를 정비했고 낡은 작업대를 닦고 중고 장비를 수리하며 교육 공간을 만들어갔다. 이름 없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였다. 나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학교를 중퇴한 고등학생,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공과대 학생들. 그들은 처음에는 윤하의 말을 믿지 못했다. 청소 불었다고. 그런데 저 회로도 읽으세요.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녀가 회로 하나, 전선 하나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는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흐르지는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하를 향한 의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 정말 카이스트 출신 맞아. 일본 유학도 확인된 거야. 시연 당시 문제도 그냥 운 좋게 맞춘 거 아니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드라마틱한 연출을 노렸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한 유명 기술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라면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거절 퍼포먼스를 한 건 솔직히 의도가 있는 거죠. 기술인이라기보다 미디어 플레이 같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찬반으로 갈라졌다. 맞아, 갑자기 스타가 된 느낌.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 가능했던 거 아나. 그러면 정식 연구원이 되지 굳이 교류만 한다는 거지. 윤하는 그런 반응을 알고 있었다. 뉴스를 보지 않아도 거리의 시선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편의점에 들어갈 때 점원이 수군거리는 소리,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중얼거림. 그 사람 아니야. 그 청소부 출신 기술자. 생각보다 키 작네. 실제 보면 별거 없는데. 한성테크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술부의 일부 직원들은 모두가 주목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하나라며 냉소했고 심지어 회의 중 일부 프로젝트에서 윤하 씨는 의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윤하는 화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낡은 장비를 닦고 아이들에게 회로를 보여주며
이 작은 선 하나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상상해봐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실로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최민재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었군요.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최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능력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특히 당신이 청소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계속 강조되는 한 기술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윤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감춰야 하나요? 제 과거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누구였는지를 지워야 하나요? 최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초간 윤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유로운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아무런 말도 위로나 경고도 없이. 그날 밤 윤아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일본에서 보냈던 시절 지도교수였던 다나카 교수의 메모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진짜 기술자는 혼자서 빛나지 않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조명은 밝았다. 하지만 조명 아래의 그림자는 길었다. 그림자 속에서 윤아는 여전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뚜렷이 알고 있었다. 비 오는 서울의 오후. 설은아는 서초구의 작은 주택가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이런 날에 또 우산도 안 들고 다녀. 어머니 김정숙 씨는 화가 섞인 말투로 윤아를 맞이했다. 하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요. 금방 들어갈 거라서. 윤아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낡은 소파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테이블 위엔 반찬이 몇 가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먹고 가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나. 어머니는 등 돌리고 부엌에서 숟가락을 꺼냈다. 윤아는 고개를 숙이며 식탁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러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인터넷에 너 이름 많이 올라오더라. 윤아는 젓가락을 멈췄다. 별거 아니에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런데 나오는 거 나도 처음엔 자랑스러웠어. 근데 요즘은 좀 무섭다. 윤아는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무섭다고. 내가 괜히 사람들 눈에 띄어서 또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이 언제부터 착했니?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도 너 공부 잘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시기했는데. 엄마, 이젠 좀 너 자신을 좀 챙기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왜 또 남 도우려고 해? 고생해서 살아남았으면 이젠 자리 잡고 정규직 되고 결혼도 생각하고 그게 나쁜 일이니? 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머니 역시 수십 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금도 지병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는 안정과 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엄마, 나는 뭐니? 기계가 좋아서, 사람들이 널 알아봐서, 너, 그 기술팀 자리 거절한 거. 그랬어. 그게 내가 평생 바라던 자리 아니었어. 맞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바라는 게 생겼어. 뭔데?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것도 좋지. 근데 왜 꼭 내가 해야 하니?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 윤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엄마, 내가 얘 기술을 좋아했는지 알아? 어릴 때 집에 있는 고장난 라디오를 혼자 고쳤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그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 감각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어. 지금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 그 애들이 눈을 반짝이며 전류 흐름을 이해하고 조그만 LED를 켜고 기뻐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럼 너만 살아나면 되니? 아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들도 언젠가는 자기 삶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희생하라고 한 적 없어. 엄마가 희생해서 나 키웠잖아.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알아. 말이 끝나고 둘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거실 창문 밖으로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잠시 후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너를 욕하면 나도 욕먹는 기분이야. 엄만 그게 너무 아프다. 유나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럼 최소한 밥은 잘 챙겨 먹어. 유나는 작게 웃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걱정과 잔소리와 눈물 뒤에 결국 남는 것은 포기 대신 존중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다. 메일함 맨 위에는 몇 시간 전에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보낸 사람 야마모토 히로시. 제목 re old student. 열자마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유나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술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현재 WHO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보급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으로 참여해준다면 세계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손이 천천히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창틀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달아놓은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서부터가 바람이고 어디서부터가 눈물인지 모를 밤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다. 서른하는 기술 실습실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기초 회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회로는 전류가 흐를 때만 LED가 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저항이 바로 그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유나의 말에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납땜 작업에 집중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19세 소년 정도호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실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이 회로의 모터를 연결해도 되나요? 도훈이 물었다. 이 회로는 모터를 돌릴 만큼 전류가 충분하지 않아요. 무리하면 발열이 생기고 회로가 손상될 수 있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유나는 회로 분석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실습실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비상벨이 울렸다. 경고, 비동지하 실습실 전기과를 감지. 유나는 깜짝 놀라 그대로 실습실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타는 냄새와 함께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화기 어디 있어? 기술팀 직원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한 후 남은 건 그을음이 뒤덮인 실습 책상, 녹아내린 소형 모터, 그리고 한쪽 벽에 타다만 해로 돌렸다. 그곳에는 도훈의 이름이 쓰인 노트가 놓여 있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비전문 교육 공간에서 전기 화재 발생, 청소부 출신 교육자의 안전불감증, 한성테크 내 비공식 기술교육 위법성 논란. 기사마다 유나의 사진이 함께 실렸고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저런 사람이 애들 가르쳐도 되는 거야.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고 있네. 이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무섭다니까. 한성테크 내에서도 상황은 심각했다. 회사 법무팀은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기술부는 실습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면 중단시켰다. 프로젝트 협업 중이던 일부 부서조차 윤아와의 기술적 접점을 끊기 시작했다. 더 치명적인 건 청년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몇몇 학생들의 부모들이 한성테크에 공식 항해 서한을 보낸 것이었다. 우리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 누가 질 건가요? 그날 저녁 윤아는 실습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평소 열려있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출입카드도 더 이상 인식되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에는 도훈이 남긴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노트에는 복잡한 회로 스케치와 함께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나도 언젠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그 글씨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윤아는 처음으로 실습실을 등지고 돌아섰다. 한성테크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내부자 제보 사고는 예고되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비전문가가 아무런 자격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안전 기준도 없이 설비를 허용한 건 회사의 치명적 실수이며 그 중심엔 서른아라는 위험한 인물이 있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과 추천을 받았다. 그중 일부는 명백한 악의와 조롱으로 가득했다. 이젠 청소도 못하게 해야지. 기술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자. 며칠 뒤 윤아는 유지원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조용한 회의실,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다. 이번 일은 회사의 책임도 큽니다. 유지원의 말은 담담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건 어렵습니다. 저를 자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연결고리는 잠시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유지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현실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윤아는 복도를 걸었다. 그 복도는 여전히 깨끗했고 밤이면 그녀가 밀대를 밀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구력이 아니었다. 윤아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은 눈부셨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기술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녀는 그 무게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을 떠난 서윤아는 강원도 평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바람이 맑고 조용한 언덕 위 작은 창고를 개조한 단층 집에서 그녀는 지내고 있었다. 아침엔 나무를 쪼개고 낮에는 근처 농장에서 일손을 돕고 밤이 되면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거나 낡은 노트북을 열어 조용히 해로도를 그렸다. 그녀는 뉴스도 보지 않았고 인터넷도 거의 켜지 않았다. 세상과의 연결을 일부러 끊었다. 처음 며칠은 편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은 점점 무게로 다가왔다. 손끝은 여전히 뭔가를 만들고 싶어 했고 마음은 아직도 미처 멈추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아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한 소년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아를 바라봤다. 젖은 얼굴, 망설이는 눈빛. 정도훈이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윤아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선생님이 서울 떠났다고 해서요. 회사 사람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랐는데 그냥 마지막에 주신 노트를 보고
혹시 여기가 아닐까 추측했어. 도훈은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부식된 납땜 도구와 종이 회로도 몇 장이 있었다. 미안해요, 선생님. 그날 제가 혼자 실험한 거예요. 선생님은 말렸는데 그 말 무시했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었어.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게 더 비겁하더라고. 선생님이 모든 걸 뒤집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는 가방에서 작은 회로 하나를 꺼냈다. 종이 위에 얇게 납땜된 LED와 스위치. 어설프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엔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 그대로. 안전하게, 차근차근. 유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회로를 천천히 만져보았다.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해서 잠시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스위치를 눌렀다. 작은 불빛이 켜졌다. 오래된 풍경 속에서 그 불빛은 유난히 또렷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다시 불을 켜줘서. 도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잠깐 머물러도 될까요? 같이 회로 공부도 하고 일도 돕고.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배움에 대한 열망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해보자. 그날 이후 창고 집에는 다시 납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철컥철컥 회로를 조립하는 소리, 전류가 흐르며 작은 불빛을 켜는 소리. 유나는 도훈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개조한 충전 발전기, 소형 풍력 전기 장치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둘은 낮에는 일을 돕고 밤이면 램프 하나를 켜고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작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자율발명 경진대회 지역 예선에 도훈이 만든 자작 발전기를 출품했다. 심사는 단순한 형식이었다. 주민들과 농부들이 돌아다니며 발명품을 체험했고 최종 투표로 상이 결정되었다. 도훈의 발전기는 단순했지만 실용적이었다. 폐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면 작은 전류가 생성되어 LED 조명이 켜지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다. 그 장치는 큰 상을 받지 못했지만 대회의 마지막 한 중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도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메일함을 열고 아직 답장하지 않았던 그 메시지를 꺼냈다. 원엔 셔럼, 야마모토 히로시, 주목, 리, old student. 그녀는 짧게 타이핑했다. 지금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작은 전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도훈이 만든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조명. 그 불빛은 약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의 삶처럼. 겨울의 끝자락, 강원도의 산은 아직 눈이 남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류 나는 작은 난로 앞에서 정도훈과 함께 회로 테스트를 마치고 있었다. 이번엔 불안정한 전압도 버틸 수 있게 바꿨어요. 도훈이 말하며 자랑스럽게 납땜한 부분을 가리켰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너 혼자도 충분히 회로를 읽을 수 있겠구나. 그 말에 도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요.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유나는 습관처럼 무시하려다가 화면을 슬쩍 보았다. 보낸 사람, 한성테크 공식 메일. 잠시 멈칫한 후 그녀는 메일을 열었다. 한성테크 기술 포럼 초청장.
서류나님을 2025 차세대 기술인재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대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과 교육의 다리 놓기입니다. 서류나님의 경험과 철학이 다시 한번 기술의 본질을 환기시켜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가거웠다.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이 등을 돌렸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달라는 요청으로. 선생님, 괜찮아요? 도훈이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도훈아, 서울, 같이 갈래? 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서울이요? 응. 누군가 우리가 만든 회로를 보고 싶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생겼어. 며칠 후, 유나는 도훈과 함께 오랜만에 서울로 향했다. 기차는 산과 강을 지나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달렸다. 한성테크의 컨퍼런스홀,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한 무대였다. 무대 한쪽엔 기술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었다. 관중석에는 기업인, 기술자, 학생들까지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유나는 연단에 올라섰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기술을 접했던 건 어릴 적 고장난 라디오를 혼자 고쳤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제게 반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관중을 둘러보았다. 기술은 기계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언어입니다. 스크린에는 도훈이 만든 자전거 발전기의 사진이 떴다. 불이 들어온 작은 전등,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이 회로는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기술을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관중석 앞줄에 앉은 도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 자신이 회로를 배웠을 때와는 다른,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누구와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홀 안에는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처음에는 망설임 섞인 박수였지만 곧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원 길이 박수로 이어졌다. 그날 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유나는 한성테크 옥상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고 자신을 몰아냈던 그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젠 도망치지 않았다. 기술이란 이름 뒤에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고 다른 생명을 켜는 불빛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도훈이 다가와 옆에 섰다. 선생님,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만든 길을 다른 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보자. 도시는 밤이었지만 그녀의 안에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